달밤 이야기꾼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솔개장터는 5일마다 열렸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돌개 고개를 넘어 이어졌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장터는 온갖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 옹기를 부딪히는 소리, 곡식을 담는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뒤섞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는 듯했다. 장터의 귀퉁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벼룻집이 하나 있었다. 무의현, 즉 쉽게 여기지 않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집은 29장인 강쇠의 공간이었다. 강쇠는 중인 계층으로 대대로 붓과 먹, 벼루를 만들어 온 집안의 맥을 잇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일을 천직으로 여겼다. 맑은 정신으로 먹을 갈고 고운 털을 골라 붓을 메었으며 단단한 돌을 깎아 벼루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강쇠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닦는 수양과 같았다. 어이 강쇠, 이번에도 먹통에 먼지만 쌓고 있느냐? 장터 한복판,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집에서 연화가 목청을 돋웠다. 연화는 강쇠보다 3살 위로 솔개장터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 주인이었다. 그녀는 살림을 꾸리고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물 흐르듯 능숙했다. 강쇠는 연화의 말에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장사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붓 한 자루가 대충 만든 값싼 물건 10자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글을 쓰기 위한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씨를 쓸만한 것을 찾았다. 강쇠의 벼룻집 앞을 15살 칠복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갔다. 칠복이는 개울가 마을의 상민 아들로 집안 살림을 위해 장터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심부름꾼이었다. 덩치는 작아도 부지런하기로는 솔개장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칠복이의 등에는 쌀 가마니가 얹혀 있었고 그의 눈은 늘 강쇠의 벼룻집에 걸려있는 붓과 먹을 향하고 있었다. 비록 천한 신분이라지만 칠복이의 가슴 속에는 글 공부를 향한 간절한 꿈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글을 배워 세상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에잇, 이놈의 짐승만도 못한 상놈들. 세금이 밀리면 그게 다 나라를 기만하는 죄여. 어서 내놔. 갑자기 장터 중앙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몇몇 상인의 좌판을 뒤엎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탐욕스러운 아전 김주사였다. 그는 원래 큰 고을 관아의 말단 아전이었으나 교활한 꾀와 권모술수로 솔개장터의 세금 징수를 도맡아 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다. 김주사는 뚱뚱하고 기름진 얼굴로 상인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라의 법도가 무서운 줄 모르고 내 놈들이 내야 할 장세가 얼만데 이리도 미루느냐. 오늘 당장 10배로 받아낼 것이니 그리 알라. 김주사는 정해진 장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고 돈을 내지 못하는 상인들의 물건을 헐값에 빼앗아갔다. 장터 사람들은 그의 횡포에 속수무책이었다. 힘없는 상민들은 아전의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연화가 불같은 성미를 참지 못하고 국밥을 말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김주사 나리, 아무리 세금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소. 정해진 장세가 얼만지 온 장터 사람이 다 아는데 어찌 그리 부당하게 징수하시오. 연화는 김주사에게 당당하게 맞섰다. 연화의 국밥집은 장터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유일하게 김주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장터의 모든 소식이 연화의 입을 거쳐 나갔고 그녀가
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주사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연화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연화 아씨. 장터의 꽃 같은 아씨께서 어찌 이런 지저분한 일에 끼어드시오. 아씨의 국밥이 맛있는 것은 알겠으나 나라의 법도는 맛있는 국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지요. 내가 법도를 지키는 것뿐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주사의 눈빛은 연화를 탐하는 듯 번들거렸다. 연화는 그 역겨운 시선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강쇠는 이 모든 소란을 벼룻집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다. 장터의 소란은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세상의 부당함이 붓을 잡는 자신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겼다. 그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만이 중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쌀 가마니를 나르던 칠복이가 김주사 일행과 부딪혔다. 칠복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쌀 가마니가 흔들리면서 김주사의 옷에 흙먼지를 튀기고 말았다. 이 미련한 놈이 감히 누구 옷에 흙을 묻혀 내 놈이 천한 상놈이라 남의 물건이 귀한 줄 모르느냐. 김주사는 분노하며 칠복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칠복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흙바닥을 뒹굴었다. 쌀 가마니가 쏟아지면서 쌀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칠복이는 아픈 것보다 흩어진 쌀이 더 걱정인 듯 흙 묻은 쌀알을 주워 모으려 애썼다. 강쇠는 벼루를 다듬던 손을 멈췄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했던 세상의 부당함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칠복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그를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천하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 더 깊게 담겨 있었다. 강쇠는 손에 쥐고 있던 벼루 끈을 내려놓았다. 벼루는 돌이다. 돌은 아무리 모진 풍파에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글을 쓰는 벼루가 그러하듯 사람은 모름지기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쇠는 생각했다. 연화가 칠복이를 부축하며 김주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멈추시오. 아이에게 무슨 짓이오? 김주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이 아이는 주인을 거역한 죄를 물은 것뿐이오. 아씨는 장사나 하시구려. 강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칠복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김주사 앞에 섰다. 강쇠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벼루 돌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주사나리, 쌀을 쏟은 값은 내가 치르겠소. 이 아이는 내 심부름을 하던 중이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김주사는 중인인 강쇠가 나서는 것에 잠시 당황했다. 강쇠는 돈이나 권력은 없어도 대대로 글 도구를 만들어 온 장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은 있는 사람이었다. 장인 나리께서 이 천한 것을 감싸시는구려. 좋습니다. 쌀값은 장인 나리의 귀한 벼루 하나로 치르시지요. 김주사는 강쇠가 아끼는 벼루를 억지로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강쇠는 물러서지 않고 벼루를 품에 숨겼다. 강쇠의 굳건한 태도에 김주사는 심기가 불편했지만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강쇠를 바라보았다. 칠복이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강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강쇠는 칠복이의 손을 잡고 벼룻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칠복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칠복아, 너는 왜 그리도 글을 배우고 싶으냐? 강쇠의 조용한 물음에 칠복이는 흙 묻은 얼굴을 들었다. 장인 어르신, 글을 배워야 이 세상이 저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이 부당한 세상의 이치를 읽어내고 싶습니다. 강쇠는 칠복이의 눈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순수한 열망과 굳은 의지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닦아온 붓과 먹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아이의 꿈과 세상을 향한 외침을 담아낼 그릇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강쇠는 칠복이에게 말했다. 내 너에게 붓을 만드는 법과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대신 너는 내 벼룩집 심부름을 맡아라. 장터의 굳은 일도 함께 해야 한다. 어떻겠느냐? 칠복이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강쇠에게 깊이 절했다. 벼룩집에는 값싼 물건만 찾는 세상의 야박함과 김주사의 횡포를 이겨낼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쇠의 벼루는 이제 단지 돌이 아니라 칠복이의 꿈과 장인의 땀방울이 담길 그릇이 된 것이다. 강쇠가 칠복이를 거두기로 한 다음 장날, 벼룩집 무의원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칠복이는 벼룩집의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도 틈만 나면 강쇠가 붓을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익히고 먹을 가는 법을 배웠다. 벼룩돌을 매만지는 강쇠의 손끝은 늘 단단했지만 칠복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었다. 벼루는 돌이다. 돌은 세상의 모진 바람에도 변치 않지. 먹물은 이 굳건한 돌에 갈려 나와야 그 진정한 빛을 내는 법이다. 강쇠는 칠복이에게 벼루의 이치를 가르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함께 일러주었다. 칠복이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글을 배우게 된 것이 벅차 강쇠가 시킨 일이든 스스로 익혀야 할 글이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칠복이의 손때가 묻은 종이에는 빗둘빼뚤했지만 그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쇠의 장사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장터에는 값이 싸고 모양만 그럴듯한 붓과 먹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질 좋은 벼루보다 당장 글씨를 쓸 수 있는 저렴한 물건을 찾았다. 강쇠는 자신의 붓과 먹의 가격을 깎는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장인 어르신, 저 고을 상인은 저리도 헐값에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우리 벼룩집에도 조금은 싼 물건을 내놓는 것이 어떠합니까?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쇠는 칠복이의 말을 잘라냈다. 칠복아, 좋은 물건을 만드는 장인의 고집이 무너지면 세상의 이치도 함께 무너지는 법이다. 내가 만든 이 붓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값이 싸다고 대충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쇠의 고집은 곧 장인의 자존심이었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벼룩집의 살림은 점점 쪼들렸고 강쇠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이를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연화였다. 장날이 되면 연화는 핑계를 대고 강쇠의 벼룩집에 국밥 한 그릇과 주먹밥 몇 개를 가져다 주었다. 강쇠나리, 장인께서 배를 고르시면 어찌 좋은 물건이 나오겠소. 그 고집도 좋지만 밥은 드셔야지요. 연화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강쇠는 연화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연화 아씨, 염려 고맙소. 하지만 내 벼룩집이 아씨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될 일이지요. 빚이라니요? 장터 사람들은 모두 한솥밥을 먹는 식구와 다름없소. 게다가 칠복이가 나리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오? 나리는 좋은 스승이자 장인이요. 연화는 강쇠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국밥 한 그릇을 내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그녀의 국밥이 장터에서 가장 맛있는 이유는 헐값에 재료를 사지 않고 정직하게 땀을 흘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김주사가 벼룩집 앞을 지나다가 칠복이가 글 쓰는 모습을 보았다.
칠복이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연습하고 있었다. 어허, 이 천한 것이 감히 붓을 잡으려 드느냐. 상놈이 글을 배워봤자 나라에 해악만 끼칠 뿐. 김주사는 칠복이의 머리를 지팡이로 톡톡 치며 조롱했다. 강쇠장인,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오? 장인의 손재주는 높이 사나 어찌 법도를 어기려 드시오? 상민은 상민의 몫이 있는 법. 붓과 먹이 귀한 줄 모르는 천한 것이 어찌 장인의 귀한 물건을 만지게 하는 것이오? 강쇠는 김주사의 조롱에도 굳건히 맞섰다. 주사나리. 붓과 먹은 천민과 양반을 가리지 않습니다. 글을 배우려는 순수한 뜻만 있으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법도라 말씀하셨으나 이 아이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어찌 막으려 하십니까? 김주사는 강쇠의 당당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좋소. 허나 상놈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장인 나리의 손이 더럽혀지지 않을지 염려되오. 내가 지켜볼 것이니 두고 봅시다. 김주사는 벼룻집을 떠나며 연화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연화에게 부당한 세금뿐 아니라 장터 상인들의 사소한 다툼까지 빌미 잡아 국밥집의 이익을 요구했다. 연화는 참다 못해 김주사에게서 물러나지 않고 쓴소리를 했다. 김주사 나리, 장터 사람들의 땀으로 나리 배만 채우시려 하시오. 이러다가 원님께 나리의 악행을 고할 상인이 나올 것이오. 김주사는 연화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는 연화의 국밥집에 벌레가 나왔다며 억지를 부려 솥을 엎어버렸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국밥집 손님들은 놀라 달아났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솥이 엎어지자 그녀의 생계가 한순간에 위협받는 듯했다. 이 모습을 본 칠복이가 강쇠에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장인 어르신, 김주사가 연화 아씨의 국밥집 솥을 엎었습니다. 아씨가 슬퍼하십니다. 강쇠는 그 소식을 듣고 벼루를 다듬던 손을 멈췄다. 김주사의 횡포는 단순한 세금 징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는 행위였다. 칠복이가 글을 배우려는 순수한 열망이 짓밟히고 연화의 정직한 땀방울이 버려지는 것을 강쇠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강쇠는 벼룻집에 쌓인 자신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좋은 물건을 만든다는 고집 하나로 버텨왔지만 그 물건들이 세상의 악행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쇠의 벼룻집은 세상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강쇠는 연화에게로 달려갔다. 연화는 쏟아진 국물과 쌀알을 쓸어 담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강쇠나리,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장사를 망쳤으니 어찌 내일의 장터를 꾸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강쇠는 묵묵히 연화 옆에 앉아 그녀를 도왔다. 연화 아씨, 김주사의 횡포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소. 이젠 나리의 일만이 아니라 장터 모든 이들의 일이 되었소. 강쇠는 칠복이를 바라보았다. 칠복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을 줍는 연화를 돕고 있었다. 칠복이의 꿈을 지키고 연화의 정직한 땀을 지키는 것이 곧 장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강쇠는 깨달았다. 강쇠는 마침내 결심했다. 자신의 손재주를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데 써야 한다고. 그는 칠복이와 연화를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씨, 칠복아. 내 이제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붓을 만들 것이오. 이 붓에 칠복이의 간절한 꿈을 담아 김주사의 악행을 세상에 고할 것이오. 우리 힘으로 이 부당한 세상을 바로잡아 봅시다. 연화는
강쇠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눈물을 닦았다. 칠복이는 감격에 찬 얼굴로 강쇠를 올려다보았다. 벼룩집 장인의 고집이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강쇠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장인이 아니었다. 칠복이의 꿈과 연화의 눈물은 강쇠의 굳은 심지를 흔들었고 그의 벼룩집은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요새가 되었다. 강쇠는 칠복이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혼을 쏟아부을 최고의 붓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칠복아, 내가 이제 너에게 글이 아닌 붓의 혼을 가르칠 것이다. 붓은 단순히 털을 묶어 만든 것이 아니다. 붓은 글쓴이의 기계를 담는 무기이자 세상을 향한 외침이다. 강쇠는 벼룩집 문을 닫고 며칠 밤낮을 오직 붓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수십 가지의 짐승 털 중에서도 가장 곧고 탄력이 좋은 털을 골라냈다. 털 한 올 한 올을 맑은 물에 헹구고 볕에 말리고 정성껏 엮어 붓대로 옮겼다. 붓대의 나무는 오래된 매화나무를 썼는데 이는 매화의 고고한 기상처럼 붓 또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강쇠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칠복이는 강쇠의 곁을 지키며 심부름을 했다. 붓대가 깎이는 소리, 털이 가지런히 엮이는 소리, 먹을 가는 소리는 칠복이에게 세상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값진 배움이었다. 그는 강쇠의 땀방울이 붓 한 자루에 고스란히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강쇠의 혼이 담긴 붓이 완성되었다. 붓의 모양은 여느 붓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털끝의 섬세함과 곧게 뻗은 기상은 마치 하늘로 비상하는 학의 날개 같았다. 강쇠는 이 붓에 비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칠복아, 이 붓이 너의 꿈과 우리의 뜻을 담아낼 것이다.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붓을 잡아야 한다. 강쇠는 칠복이에게 이 붓을 사용하여 김주사의 악행을 고발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칠복이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연화 아씨의 슬픔과 장터 사람들의 고통을 떠올리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김주사는 연화의 국밥집 솥을 엎은 후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의 횡포에 장터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김주사는 강쇠가 벼룩집 문을 걸어 잠근 것을 보고 강쇠가 장사를 포기한 것이라 여겼다. 흐흐, 그 잘난 장인 나리도 결국 세상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군. 상놈에게 글을 가르치니 천한 기운이 벼룩집에 가득할 터. 김주사는 벼룩집의 물건을 헐값에 빼앗아 장세를 충당할 생각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강쇠의 벼룩집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강쇠는 김주사가 들어서자 비상붓과 정성껏 만든 먹을 들고 칠복이와 함께 마당으로 나섰다. 김주사 나리, 나리가 말씀하신 장세, 내가 오늘 치르겠소. 강쇠가 담담하게 말했다. 김주사는 코웃음을 쳤다. 내깟 천한 물건으로 어찌 밀린 장세를 다 치르려느냐. 내 벼룩집에 쌓인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강쇠는 품속에서 비상붓을 꺼내 김주사에게 보였다. 나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권력과 힘이요. 이 붓은 내 모든 혼을 담아 만든 것이다. 내 이 붓으로 나리에게 글재주 내기를 제안하겠소. 내기에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요. 김주사는 어이가 없어 크게 웃었다. 하하, 장인 나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글재주 내기라니. 나는 관아의 일을 보는 아전이니 글재주는 나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좋다. 이 한낱 장인의 우스꽝스러운 내기에 응해주마. 내 놈의 벼룩집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강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숨뿐 아니라
이 칠보기의 꿈까지 걸겠소. 만약 우리가 진다면 칠보기는 평생 다시 붓을 잡지 않을 것이오. 대신 우리가 이긴다면 나리는 지금까지 장터에서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이 장터를 영원히 떠나시오. 김주사는 칠복이 같은 상놈의 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강쇠의 자신감에 의아했지만 이 기회에 강쇠의 벼룻집과 장인으로서의 명성까지 모두 빼앗을 생각에 쾌재를 불렀다. 좋다. 내 기에 응하마.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강쇠는 칠보기를 바라보았다. 주제는 세상의 이치로 하겠소. 나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와 이 아이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를 각각 글로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 글을 솔개장터 사람들에게 보여 누가 진정한 이치를 담았는지 물어봅시다. 김주사는 자신의 권력과 학식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겼다. 그는 붓을 잡고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온갖 미사여구와 어려운 한자로 가득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힘의 논리와 권세의 정당함뿐이었다. 이제 칠보기의 차례였다. 칠보기는 비상붓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붓의 기계가 그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칠보기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쇠에게 배운 글과 자신의 가슴 속에 맺힌 세상을 향한 외침을 조용히 먹물에 담아 종이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강쇠와 연화 그리고 주변에 모여든 장터 사람들은 숨죽이며 칠보기의 분놀림을 지켜보았다. 김주사가 먼저 쓴 글을 마쳤다. 그의 글은 기름지고 매끄러운 비단결처럼 보였다. 현란한 한자와 어려운 구절로 가득 찬 그의 글은 백성은 마땅히 지배를 받아야 하고 권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거역할 수 없다는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글을 모르는 상인들은 김주사의 글이 그저 대단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김주사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칠보기를 비웃었다. 자, 이제 천한 내 놈이 붓을 잡을 차례다. 고작 상놈의 자식이 쓴 글이 내 학식에 견줄 수 있겠느냐? 하하. 칠보기는 강쇠가 만든 비상붓을 쥐었다. 강쇠가 밤낮으로 깎고 다듬은 붓은 칠보기의 작은 손에도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칠보기는 김주사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연화 아씨의 엎어진 솥과 강쇠 장인의 땀방울 그리고 억압받는 장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칠보기가 먹물을 묻혀 종이에 붓을 내리자 붓털은 섬세하게 움직이며 글자를 그려냈다. 그의 글은 김주사의 것과 달리 소박하고 단순했다. 어려운 한자 대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칠보기가 적은 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백성의 땀이 이 땅을 적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이치이다. 탐욕은 근심을 낳고 나눔은 평화를 부른다. 백성의 눈물이 하늘에 닿으면 그 하늘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려 불의를 씻어낼 것이다. 칠보기가 글을 마치자 장터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다. 김주사는 칠보기의 글이 너무 단순하고 천하여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다 여겼다. 이게 끝이냐? 고작 이런 쉬운 글자로 감히 내 글과 겨루려 드느냐?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강쇠는 김주사의 조롱을 무시하고 칠보기와 함께 두 글을 장터 사람들에게 펼쳐 보였다. 연화가 눈을 크게 뜨고 칠보기의 글을 읽었다. 연화뿐 아니라 글을 깨치지 못한 상인들도 칠보기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 글자의 모양을 몰라도 칠보기의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담겨 있었다. 어이구, 칠보기 글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구나.
백성의 땀으로 산다는 말이 어찌 그리 정직하냐. 김주사 글은 꼬불꼬불 복잡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더니 칠복이 글은 내 새끼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로구나. 장터 상인들은 칠복이의 글에 감동했다. 그들의 삶과 고통을 그대로 담아낸 글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김주사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강쇠에게 다가왔다. 강쇠장인, 글은 학식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오. 장터 사람들의 얄팍한 감정으로 이치를 정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 내기의 심판은 이 고을의 원님님께 맡겨야 할 것이오. 김주사는 자신이 원님과 가까운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 원님은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기에 화려한 문장과 학식이 담긴 자신의 글을 선택하리라 확신했다. 강쇠는 김주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원님에게 글을 보여 판결을 받는 것은 당시 글재주 내기의 정당한 방식이었다. 좋소. 원님께 판결을 맡깁시다. 허나 원님께 글을 올리는 이는 내가 정하겠소. 강쇠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 아씨. 아씨께서 이 두 글을 가지고 큰 고을 원님께 가주시오. 아씨의 정직한 마음과 장터 사람들의 뜻을 원님께 전해주시오.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강쇠의 굳건한 눈빛과 칠복이의 간절한 꿈을 보고 용기를 냈다. 알겠습니다. 강쇠나리. 장터 사람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연화는 칠복이의 글이 적힌 종이를 품에 소중히 넣고 김주사의 화려한 글과 함께 길을 나섰다. 김주사는 연화가 글을 전달하는 동안 혹시라도 칠복이의 글을 바꿔치기 할까 염려하여 부하 몇 명을 연화의 뒤에 몰래 붙였다. 솔개장터에서 큰 고을의 관아까지는 험한 돌개 고개를 넘어야 했다. 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돌개고개에서 김주사의 부하들이 연화를 가로막았다. 연화 아씨, 우리가 아씨를 호위하겠소. 그 글들이 무사히 원님께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들의 눈빛은 호의가 아니라 감시였다. 연화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지만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칠복이의 순수한 외침이 담긴 이 종이를 반드시 원님께 무사히 전달해야 한다고. 연화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국밥집에서 챙겨온 주먹밥을 부하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고개 넘어 관아까지 먼 길인데 배고프시겠소. 이것이라도 드시오. 부하들은 연화의 음식에 잠시 경계를 풀었다. 그 틈을 타 연화는 재빨리 김주사의 글이 담긴 종이와 칠복이의 글이 담긴 종이의 위치를 바꾸었다. 김주사가 칠복이의 글을 탐할까봐 자신이 일부러 칠복이의 글을 더 겉에 놓아두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연화는 마침내 큰 고을 관아에 도착했다. 그녀는 두 글을 원님께 올리고 장터에서 벌어진 모든 일과 김주사의 횡포를 눈물로 호소했다. 원님은 연화의 굳은 의지와 솔개장터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제 원님의 판결만이 남았다. 강쇠와 칠복이 그리고 모든 장터 사람들의 운명은 원님의 붓끝에 달려 있었다. 큰 고을 관아의 대청마루 원님은 연화가 올린 두 통의 글을 묵묵히 살폈다. 김주사의 글은 화려한 한자와 현학적인 구절로 가득했으나 읽을수록 공허하고 위선적이었다. 반면 칠복이의 글은 서툴렀지만 백성의 땀과 나눔의 이치를 이야기하며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원님은 칠복이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백성의 눈물이 하늘에 닿으면 그 하늘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려 불의를 씻어낼 것이다. 이 구절은 특히 원님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백성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원님은 연화를 물리고 즉시 솔개장터로 암행을 떠났다. 그는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김주사의 부하들이 연화에게 횡포를 부린 일, 그리고 김주사가 장세를 부당하게 징수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연화의 증언과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고통의 호소는 김주사의 악행을 명백히 드러냈다. 다음 장날 솔개장터는 여느 때와 같이 북적였으나 상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쇠와 칠복이는 벼룻집 앞에서 초조하게 연화를 기다렸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원님의 판결에 달렸기 때문이었다. 김주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돌개 고개 쪽에서 관아의 행렬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자 호위 무사들 틈으로 원님의 가마가 들어섰다. 김주사는 원님이 직접 장터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자신이 이길 것이라 믿었기에 오히려 우쭐해하며 원님에게 다가갔다. 원님 나리, 이 미천한 장터까지 행차하시어 송구하옵니다. 글재주 내기의 판결을 내리러 오셨나이까? 원님은 가마에서 내려 김주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김주사, 내가 쓴 글을 보았고 칠복이가 쓴 글도 보았다. 또한 이 장터 사람들의 눈물도 보았다. 원님은 이어 칠복이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탐욕은 근심을 낳고 나눔은 평화를 부른다. 백성의 눈물이 하늘에 닿으면. 원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칠복이와 강쇠를 바라보았다. 낭독을 마친 원님은 붓을 들어 김주사가 쓴 글을 가리켰다. 김주사, 내 글은 학식으로 꾸며졌으나 그 속에는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탐욕만 가득하구나. 백성의 피와 땀으로 내 배를 채우려 하니 어찌 내 글에 진정한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어서 원님은 판결을 내렸다. 글재주 내기의 진정한 이치는 칠복이에게 있다. 장인 강쇠와 칠복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김주사는 약속대로 이 장터에서 빼앗은 모든 장세를 돌려주고 다시는 솔개장터에 발을 들이지 말라. 당장 관노로 격하시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김주사는 당황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즉시 끌어냈다. 장터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김주사의 횡포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짓눌렸던 삶에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강쇠와 칠복이,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함께 이룬 승리였다. 연화는 강쇠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녀는 장터 사람들에게 받은 돈으로 솥을 다시 걸고 그날 장터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다. 국밥 한 그릇에는 강쇠의 정직한 고집과 칠복이의 순수한 꿈, 그리고 연화의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다. 원님은 떠나기 전 강쇠에게 다가왔다. 강쇠장인, 그대가 만든 붓이 천한 신분일지라도 진실을 담아내니 이 붓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명품이요. 이 붓을 만드는 일에 더욱 정진해 주시오. 원님의 칭찬은 곧 강쇠의 기술과 장인 정신이 세상에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강쇠의 비상붓은 이후 큰 고을까지 소문이 나 학문을 하는 선비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귀한 물건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붓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에 맞선 용기와 희망이 담긴 혼의 그릇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칠복이는 강쇠의 벼룻집에서 계속 글을 배웠다. 이제 그는 틈만 나면 붓을 잡고 자신의 꿈을 글에 담았다. 강쇠는 칠복이의 꿈을 지켜주었고 칠복이는 강쇠의 장인 정신을 배웠다. 솔개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연화의 국밥집은 여전히 장터 사람들의 쉼터였고 강쇠의 벼룻집 무의연은 정직한 장인의 땀방울이 곧 세상을 벼리는 힘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장인의 고집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천한 신분의 아이가 쓴 글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이 이야기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옛사람들의 희망과 끈질긴 생명력을 전하며 막을 내린다.